심하면 정신문열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양념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보고 저는 뜨악했거든요. 조폭식 사고방식, 조폭 마인드하고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유서에다가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지지자들은 그 말을 어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철수의 언박싱 진행을 맡은 최단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역대급 수해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또 현 정부의 연이은 정책 실패, 또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책임회피성 발언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박싱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 파악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말 함께 모시기 어려운 두 분, 안철수 대표 또 진중권 교수와 함께 각 부분별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요.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자,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웠나? 오늘의 주제인데 먼저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진중권 교수님 특히 또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태를 보셨는지. 저야 충격이었죠.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것만이 충격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믿는데 권력에 있지도 않은 많은 동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충격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표창장 위조, 스펙 위조 이랬더니 그건 나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국을 옹호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옹호했던 것, 이게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고요. 과거에 옛날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 평등을 외쳤던 사람들이 실제 삶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그래서 굉장히 실망도 했고 좌절도 했고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무섭고요. 왜냐하면은 생물학에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생물이든 간에 항상 주위랑 동조를 해야 생존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위를 딱 보니까 동조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측면도 있고, 어처구니가 없죠. 기회는 평등하다 그러더니 기회는 아빠 찬스가 됐고, 과정은 공정하다 그러더니 과정이 표창장 위조가 됐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러더니 수학 능력이 없는 학생이 합격한 거 아니에요. 과거 같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조국 백서 나오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래잖아요. 시스템 잘못이래잖아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더 무섭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규칙이 정의잖아요. 근데 그걸 무너뜨렸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하필 과거에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게 더 안타깝고요. 저도 사실 이번 사태 보면서 조폭 문화가 생각났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 여당이 어떤 이념이나 가치가 중요하기보다 오히려 조폭 문화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한 분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나 참 궁금한 게 있다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이 지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정치인데 본인이 보는 한국은 반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지자들이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완전히 이런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조국 사태처럼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바로 잡기는커녕 지지자들까지 결집을 해서 오히려 더 철옹성을 만들고 더 제대로 개선될 여지들을 차단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 인식들을 독일에 있을 때 갖게 됐습니다. 예, 확실히 뒤집혔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에 들게끔 유권자들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유권자들이 서초동에 가서 사랑해요 이러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건 뭔가 민주주의 원칙이 뒤집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강력한 진영 논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도한 진영 논리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그 민주주의 원칙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력은 586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치를 바라보는 게 운동권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선악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주의적 마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방식은 뭐냐면은 일단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또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할 거다. 이걸 인정하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통해 가지고 내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서로 합의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합의로 이루어진 것은 양쪽에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리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서로 물리쳐야 되고 저들은 악이니까 척결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진영 논리를 굉장히 강화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진영에 이제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위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승패라는 거예요. 마치 봉건 시대에 그 오히려 착취당하던 그 노비들이 주인 마님, 대감 마님 막 위해주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진영 논리가 우리 편만 옳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만 뭉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생각을 강요하면 민주국가가 아니죠.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계속 후퇴하고 민주주의 자체가 저는 허물어질 거라고 봅니다. 노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지자들이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런 것들, 본인도 모르게 정치인의 노예가 된 거죠. 근데 자기가 못 깨닫는 겁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노예라면 노예죠.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고 정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고치고 더 많은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가 있고 훨씬 더 그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언어가 많이 혼란해졌거든요. 이 정권은 정말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리가 없다. 권력형 비리가 없다. 이 말을 딱 듣고, 그런 분이 이제 국민 소통수석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제 불통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역대 정권 중에서 청와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소된 정권이 있었습니까? 수석부터 뭐 행정관부터 뭐 비서부터 그다음에 라임 뭐 옵티머스 뭐 유재수 사건 등등등등 계속 터져나왔던 이 모든 비리는 이제 권력 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조국 백서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책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하고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은 뭐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통의 전제가 되는 그 근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걸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죠. 대통령 자신의 문제를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사실 언뜻 뜨악한 적이 3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양념 발언했을 때, 뭐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깨문이라고 하죠. 이 문바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유사파시즘이죠. 저기 이견을 내는 사람도 쫓아다니면서 집단적으로 이지매하고, 지금은 또 저보고 또 일베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격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그 대깨문들의 행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주의를 뭐 다채롭게 하고 경쟁을 재밌게 해주는 뭐 양념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보고 저는 뜨악했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그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건 또 뭐지? 두 번째가 이제 세월호 방명록이에요. 거기다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 딱 썼는데 굉장히 뜨악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 이리저리 이제 변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속내를 들켰다라고 하나요? 이게 이분의 세계관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마 작년에도 그랬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은 멀쩡한데 주위 사람들이 지금 인해장막을 치고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해가지고 대통령이 갇혀 있어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을 십상시다, 간신이다, 막 이렇게 비판을 한 게 작년까지였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이제 확 깬 거죠. 아, 이게 그 참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 취임사에서도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계속 강조를 하셨던 내용이 협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협치라는 그 말과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동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혼동스럽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정신과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 그 아이한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심하면 그 아이가 커서 정신문열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오히려 국민들이 분열을 초래하고 굉장히 사회 혼란을 부추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분열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민주당 지지가 지금 유지가 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아직도 대통령 지지율은 뭐 40%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율 상당 부분이 아직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무현의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철학 자체가 달라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민주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믿고 있는 분.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 버전 2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일례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삼권 분립 아닙니까? 뭐 초등학생도 아는 민주주의의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행정부가 제일 위에 있고 나머지 입법부나 또는 사법부까지도 그 밑에 있는 이런 구조들, 이게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아우라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걷어줘야 돼요. 뭘 해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율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거예요. 무조건 지지해주는 층이 있기 때문에 막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무너뜨려야지 비로소 저들도 바뀌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서민들은 검찰개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건 되게 경찰에서 침해당하거든.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이슈가 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목숨 걸듯이 매달리고 서초동 달려가가지고 수십만이 달려가가지고 사랑해요 이러고 있었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제가 볼 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명박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명박이 아니라 검찰이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뭐랄까 그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죠. 응답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지지를 얻어내는데 일종의 원한 정치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유서에다가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라. 근데 그분이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지자들은 그 말을 어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원한을 그 다음에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해서 저들을 갖다가 극렬화하게 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사실은 비리 같은 것들을 검찰개혁이 아니라 자기들의 비리에 손을 못 대게 하는 쪽으로 사적으로 지금 이용을 해먹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 윤석열 총장 검찰 죽이기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일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자주 하던 적폐청산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적폐니까. 자기가 적폐가 된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알다 보니까
저는 검찰개혁에 찬성을 했던 사람인데 내로남불이잖아요 지금.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자기들 밑으로 가서 검찰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개혁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이제 어떤 문제가 떠오르냐면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검찰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정권의 개가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댕진웅 부장 있잖아요. 뭐 플라잉 어택하고 뭐 이러는 것들.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총장을 처음에는 충견이나 애완견으로 생각했다가 맹견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가혹하게 지금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목표 자체가 충견이나 애완견을 만드는 것이라는 게 그냥 밝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칼잡이거든요.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칼잡이고, 그 다음에 그걸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살아있어야지 이 사회가 선다라는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있고, 그 사단들,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굉장히 그쪽에 또 수사력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요. 이런 사람들로 뭉쳐 있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과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을 검찰총장을 딱 올렸을 때 반대한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 금태섭 의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한 거예요. 다 올려놓고 나와가지고. 아이러니네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말이 되려면은 애초에 그 적폐 수사 때부터 그때 문제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니들 수사 지금 그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압수수색 영장 너무 과도하게 치는 거 아니야? 너무 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때는 박수 친 거 아니에요? 잘한다. 역시 뭐 이렇게 박수 치다가 그 칼날이 자기들한테 딱 와버리니까 이제 말을 바꿔버린 거죠. 이게 이제 황당한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임명 때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당부대로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니까 팽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정신병에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만 지금 승진을 하고 있는, 이게 슬픈 현실이죠. 그런 식이 검찰의 미래상을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검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검찰이 죽은 권력, 산 권력에 공정하게 칼을 대는 것보다는 검찰 자체를 자기들 밑에 통제하게 하는 것. 지금 보면 결국은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인성이 좋은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다스린다, 이런 쪽이 검찰 개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그런 자질과 무관하게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상호 견제가 되는 그런 것이 나라가 발전하고 그 국가 시스템이 발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가는 방향들은 사람에 의존하게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니까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를 계속 퇴보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옛날 그 검찰 개혁에 나왔을 때 초기에 동영상을 봤거든요. 인터넷을 통해서 쫙 봤는데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때 교수였죠. 정권이 검찰을 사적인 용도로 오용하지 않겠다라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그 준비가 돼 있다. 이러는 거예요.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보라는 게 객관적 담보가 아니라 주관적 담보예요. 우리는 검찰 이용하지 않을 자세가 돼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구나 그 권력이 오르면 이용하게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추미애가 딱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개로 만든 게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이성윤 같은 사람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무리한 수사들을 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검찰 독립성 자체를 없애는 걸 목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나마 검찰이기 때문에 얘가 정권을 잡아도 털고 제가 정권을 잡아도 터는데, 이 독립성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저쪽 정권이 딱 잡았을 땐 신나게 지금 욕하죠. 통합당이 만약에 딱 정권 잡아서 봐요. 이거 바꾸려고 하겠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한데? 그대로 온전시키는 겁니다. 그럼 정말 권력 비리가 사라져요. 없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적발이 안 되는 거죠. 여태까지 그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된 예가 우리가 독일법하고 일본법도 알아서 한 건데, 독일에서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장관이 한번 발동했다가 옷을 벗었어요. 우리나라도 한 번 발동된 데 있었잖아요. 그때는 천정배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옷을 이런 사안이에요, 이게. 이 무시무시한 사안인데 이번에 발동된 게 뭐냐면 강요미수. 그것도 증거 없는 사건. 언제든지 발동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누굽니까? 황운하 씨. 뭐 했습니까? 우선 시장 선거 개입하고 그랬잖아요.
증권범죄 합수단 다 해체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신나는 겁니다. 그 사기꾼들은. 그다음 그 사기꾼들하고 손잡은 그 정치인들이 신나는 거죠. 못 털어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고요. 공수처 같은 거 하나 달랑 남았는데 결국은 공수처장 누가 오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 민변 사람 중에 누가 오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뻔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개혁인가? 그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워낙에 그 힘이 세지 않습니까? 입법부도 장악하고 뭐 중앙 권력뿐만 아니라 지방 권력도 장악하고 이번에는 그 입법부까지도 장악을 한 상황이어서 결국 바꿀 수 있는 힘은 국민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결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국민들께서 이것이 왜 문제고 어떤 것이 문제다. 그런 마음들을 모아주셔야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 우리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검찰 개혁의 이제 방향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검찰의 독립성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죽은 정권이든 산 정권이든 공정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이걸 남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젠가 어떤 분이 저 검찰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과학을 척결하겠다는 사명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권력에 대한 쉽게 말하면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엄격해야 된다고 봐요. 누구보다도. 서민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뭐 인권을 갖다 보장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적어도 공직자,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과 달리 그 사람들을 방어할 힘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검찰에 고소했는데도 저 사람들은 지지자 동원하고 온갖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하고 인맥 동원하고 이렇게 자기 방어할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은폐 조작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갖다 널널하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이게 정말로 인권 보장인가?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이걸 용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다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든 그리고 또 공수처든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거기에 간섭하지 않아야지만 제대로 그 여러 가지 공직자, 공직 비리들을 수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아주 개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가 되든 교체되지 않든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새롭게 공수처장도 뽑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의 이슈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대통령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뭐 손발 다 잘리고 그냥 목만 달려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만 용기를 내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여러 젊은 검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검사의 본분이 무엇이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용기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다 추미애 씨가 사랑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 지식인으로서 할 일 해야 되는 거고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할 일 해야 하는 것처럼 많은 검사분들은 검사로서 할 일이 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검사들 믿고 끝까지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을 마지막까지 다 하시고 물러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외쳤던 그 이념과 저 사람들이 주창했던 가치는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한 상징 자본 아니었나.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국토부 장관이 주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어요. 대통령을 찾습니다. 행방불명이에요.